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제는 지지할 후보와 당 마음속으로 다 정하셨는지요?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몇몇 접전 지역에서는 섣불리 승패를 단언할 수 없는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는 선거일수록 막판으로 가면서 돌출적인 이슈나 실언, 실수가 부동층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죠. 어제 오늘 연달아 불거진 돌발 변수들이 적지 않은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AI 윤석열 논란, 허위 재산 신고 의혹과 노인 폄하 발언 등을 두고 여야는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맞붙은 경기를 비롯해 인천과 대전, 세종 등이 전체 판세를 좌우할 박빙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여야 의원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내일 선거의 주요 쟁점과 경합 지역에서의 판세를 차례로 분석하겠습니다. 경남 밀양시 춘화리 야산에서 오늘 오전 불이 나 산림과 소방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근 100여 가구가 대피하고 산림 150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산림청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진화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8년 1개월 만에 최고인 4.05%를 기록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함께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도 2년 2개월 만에 나타나 경기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6일 지방선거 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과 충청에서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국정 안정을 위해 힘있는 여당 후보 지지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부각하면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도 성남에 집결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이었던 점을 들어 김 후보가 이른바 최고 윤핵관이라며 힘있는 여당 후보를 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아끼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 김은혜 후보가 지사에 당선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부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경기도, 새로운 경기 특별도를 만들겠죠, 여러분. 이준석 대표는 제주를 찾아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면서 김포공항 영향권에 있는 제주와 서울, 경기, 수도권 표심을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공항이 멀어지는데도 제주도 관광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발상입니다. 민주당도 막판 화력을 경기도에 집중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오류를 고리로 재차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김동연 후보의 비교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본인 재산도 제대로 계산할 줄 모르면서 33조 원이나 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용기는 가상합니다만 당선돼도 무효될 선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격전지인 충청권에선 대전과 세종을 차례로 방문해 정권 견제론을 띄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최소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낭떠러지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국민 무시, 안하무인 이런 국정 운영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도 경남과 광주, 전북, 인천 등을 차례로 돌며 민생을 위해서는 다당제로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여야는 지방선거 막판 판세 분석에도 분주했습니다.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안심할 수 없다며 몸을 낮췄고 내석도 어렵다는 민주당은 연일 읍소 전략으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9곳 이상 과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목표치를 일부 끌어올렸습니다.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서울과 강원 등 경합 우세를 보이는 지역도 해볼 만하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역 조직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맞대응해야 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예상 성적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선대위 지도부에서조차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권과 제주 등 4곳의 승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위기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과 비대위 내용이 잇따라 터지며 악재가 됐다는 해석인데 연일 읍소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군사독재 시대처럼 특권 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지만 결과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여야 공이 안개 속 판세로 보는 경기와 충청, 인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승부의 추가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모두 승리한다면 4년 전 대패를 서륙하게 되고 반대로 민주당이 경기를 포함해 일부라도 이기면 대선 직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완패라는 오명은 벗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부와 함께 설득해서 하나라도 더 국민에게 가져다 줬으면 그런 일꾼으로 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안성 시민 여러분께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도 절실합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각각 어떤 성적표를 거두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야에서 잇따라 돌발 악재가 터져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인 폄하 논란에서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포공항 이전 공방까지 선거 막판까지 난타전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중도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유세 현장 발언을 끈질기게 공략했습니다. 70대인 국민의힘 송기훈 증평군수 후보에게 나이가 많아 새로운 걸 배우기엔 힘들다고 한 데 대해 막말로 규정하고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현대의 숙명이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얼마나 젊으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 위원장은 표현이 과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사실 이제 연기자로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연기자로 계속 남으시면 어떨까 하는 좀 덕담을 드리다가 조금 그 표현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나이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드러냈다면서 바짝 고삐를 죄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제주까지 날아가 관광이 위축될 것이라며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공항이 멀어지는데도 제주도 관광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아집에 섞인 그런 일단 주장을 빨리 거두고 반면 이재명 후보는 잘못된 선동이라면서 특유의 돌직구 화법으로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거짓말을 명색이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집권당의 지도부라는 분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하는 거짓말, 악당의 조작 선동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민주당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김은혜 후보를 겨냥해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를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고발하며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노인 폄하 논란이나 재산 신고 누락, 김포공항 이전 공방 등은 중도층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상대 탓이라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후보들 표를 깎아먹는 건 아닌지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AI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동영상이 유포된 것을 두고도 선거 전날까지 여야 지도부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공격하자 국민의힘은 대선에 불복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와 함께하겠다는 자막과 함께 등장한 AI 윤석열 대통령의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남해군,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영상 제작을 허락 묵인했다면 탄핵감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또 동의 없는 영상 제작도 죄가 된다며 박영일 후보를 허위 표시죄로 고발했습니다.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당사자 해명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 측은 지지자가 스스로 만들어 유포했다며 당이 관여하거나 선거에 활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쓰기 시작한 것을 보니 끝까지 대선에 불복하려는 것이냐며 맹비난했습니다. 오히려 있지도 않은 사실로 후보 당락에 영향을 준 박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기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회방을 놓고 급기야는 선거 마지막 전략으로 탄핵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은 대선 불복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경상남도 선관위는 사전에 영상 게시자로부터 문의를 받아 검토한 결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현이 없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중앙선관위가 다시 자체 검토에 나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AI 윤석열 영상까지 등장하면서 선거 개입이냐 대선 불복이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여야가 주요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막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내일 민심은 과연 어디로 향할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그리고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함께 지방선거 마지막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17개 시도지사 그리고 7개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각 당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녹취를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최소 9석 이상은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왔고요. 지금도 그 목표 그대로인데 여전히 엎치락 뒤치락 한다거나 박빙인 곳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10표, 20표 더 모아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4군데를 확실하게 이기고 하나 더 5, 6이 되면 굉장한 선박이 될 것 같고 지금 4군데 중에 이제 4군데를 확실히 굳히기도 꼭 우리가 아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막판에 아주 초경합 혼전 상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국민의힘 쪽은 적어도 9석 이상, 9석 이상에서의 이제 승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선거운동 초기와는 조금 이 톤이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5곳이나 6곳 정도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은 이제 선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다 합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판세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저희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여론이 좋은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곧 표로 이어진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4곳, 5곳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굉장히 업소 전략을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지지층과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출발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기대론이 워낙 강한 건데 기존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이 이제 매우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견제냐 안정이냐라고 하는 분석을 봤을 때 결국 안정론이 상당히 우위에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지지도도 50% 초반으로 이제 안정적인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좀 저희가 이제 고려해 볼 사항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 대선과 총선 같은 경우는
지지도가 강력하게 결집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여론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이번 지방선거나 과거의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표층들이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6월 1일 내일 선거에서는 어느 쪽이 더 이제 지지세를 강화하느냐, 투표장에 나올 수 있냐가 이제 관건인데 전체적인 이제 흐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가운데 출발했지만 그래도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에 비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가운데 출발을 했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 인선이라든가 청와대 인선을 봤을 때 과연 5년간 대통령이 확실하게 국민을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6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지지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해볼 만한 선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각 당의 이제 지금 어떻게 전망과 판세 들어봤고요. 지금 오늘까지 이제 선거 운동이 이제 끝나는데요. 자정까지니까 이제 한 5시간도 남지 않았죠. 네. 막판에 이제 이 유세를 펼치는 곳을 보면은 가장 이제 접전 지역 아니면 뭐 네. 상징성이 강한 지역 뭐 그런 곳에서 이제 그 유세 장소를 집중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 어떻게 지금 일정을 잡고 있나요?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오늘 오전에 선거 유세를 시작을 했고요. 우리 당대표께서는 오전에 제주도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선거 운동을 개항을 해서 아마 마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에게 경기도와 그리고 개항을이 상징하는 이번 선거의 상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개항을에서 네. 이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최대 네. 승부처인 만큼 네.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네,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선거는 결국은 이제 수도권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향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인천 계양을 이 네 곳의 승부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가장 장수가 누구냐? 결국은 상징적인 인물은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후보고 네. 서울시 선거를 치는 송영길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뭐 인천 계양을은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이제 출발을 했단 말이죠. 이번 이제 마지막 유세가 잠시 후에 7시 반부터 해서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이제 서울시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윤호중 위원장도 아마 참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역 집회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역대 이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제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용산으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 대통령의 이 공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청와대 집무실에서 있었던 그 인선에 대한 내용들이 독주 체제가 아니겠느냐. 지금 대부분 보면 내각이라든가 청와대 인선을 봤을 때 검찰 출신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법무부 인사 같은 경우도 오히려 봤을 때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에 의한 직할 체제를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데 그러한 차원에서 용산역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기울여왔고 어떻게 이루어온 나라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용산역 집회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 광화문으로 이전을 하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뤄내지 못하셨거든요. 그리고 광화문에 저희도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가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켰고 그 반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밑바닥 민심으로 내려가면 청와대에 관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다녀온 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검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 집무실 가까이에 1층에 기자들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열어두셨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와 오늘 양당에서 이제 돌출 변수가 나온 게 좀 몇 가지가 있죠. 네. 차례로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선거 막판에 민주당 그 윤호중 위원장의 나이 폄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윤 위원장이 이제 해명을 했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기훈 씨에 대해서 70이 넘으셨으니까 새로운 걸 배우기 좀 그렇잖아요. 이 발언이 이제 그 나이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예, 그렇게 들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이제 연기자로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연기자로 계속 남으시면 어떨까 하는 좀 덕담을 드리다가 조금 그 표현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송기훈 후보님 불쾌하셨을 텐데요. 사과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직접 만나 뵙고 사과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막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현대인의 숙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얼마나 젊으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윤호중 위원장이 어제 이 충북 그 증평군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다가 이제 했었던 얘기죠. 이제 송기훈 국민의힘 증평군수 후보 이분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그 탤런트 출신이신데요. 후보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이제 70이 넘어서 좀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좀 그렇다. 네. 이 발언을 두고 이제 이 논란이 일어서 지금 이게 사과까지 이제 하게 이르렀는데요. 오늘 뭐 이게 논평을 하신 것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발언을 들으면서 예전에 정동영 그 대선 후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럼과 지금 방금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송기훈 그 정평군수 후보자에게 사과를 하셨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있는 국민들 모두에게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요즘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막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아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역대 선거에서도 보면은 네네. 이게 이 선거니 막판으로 갈수록 뭐 이런 그 뭐 돌출적인 변수나 실수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기 마련인데,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정치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텍스트를 보지 말고 컨텍스트를 봐라. 하나의 어떤 단어 가지고 보지 말고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텍스트라고 하는 한 단어가 오해에 살 여지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마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저는 사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종합행정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통합 능력이라든가 정책 대안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는 자리이고, 그 검증을 받은 사람이 이제 단체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당에서 역할을 하고 또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얼마큼 훈련받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 훈련을 겪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정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그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연기자로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것에 더 충실한 모습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그것이 이제 한 텍스트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요,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기자로 성공하셨기 때문에
한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정치에 녹여낸다면 훨씬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분이 정평 군수 후보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 타당의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점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로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어느 후보나 선거 과정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볼 때 그 후보의 그 자질을 검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이제 경력을 보지 않습니까? 네. 경력을 갖고 얼마큼 일을 했느냐 그 업적을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고 그 하나가 더 나아가서 이제 도덕성 이 두 가지의 자질 능력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과거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라디오 아나운서 출신이었거든요. 네, 그다음 영화협회장도 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적 훈련들을 하나씩 보면 정당 생활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주지사도 하고 이제 대통령까지 가는 건데 그런 거죠. 저는 예를 들면 송기훈 후보가 그러면 정당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런 정치적 조정 역할을 해야 대한 것들을 충분히 해봤는지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검증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밝혀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좀 안 했다라고 하면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검증의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잠깐만요. 예. 지금 박 의원님이 예.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윤호중 위원장의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요. 그럼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이 송기훈 후보의 어떤 그 경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그 후보의 나이를 언급한 부분이거든요. 나이를 언급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좀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 예, 예. 이 부분이 아마 텍스트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좀 과대 해석한 것이다. 오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 뭐 그러니까 제가- 개인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당의 아니 당의 의견은 아니고 제 의견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우리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선거의 장에서는 어느 문제든지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제기를 했을 경우에 그 당사자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열려 있는 것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장벽이 없는 선거의 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후보가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다만 그 부분에 이제 나이에 대한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네. 그 후보의 그 자질 검증에 대해서요. 예. 사실관계를 통해서 어떤 후보의 자질이라든지 능력을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연기자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질이나 능력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기자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얼만큼 정치적 훈련을 거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 연령을 두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말은 여러 가지 좀 예. 오해라든가 예.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유권자분들이 좀 섭섭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네. 좀 그 네네. 예민한 이슈로 떠오른 건데 일단 뭐 사과는 하셨으니까요. 네. 이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또 다른 좀 그 돌발 이슈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가 이제 변수로 떠올랐죠. 네. 민주당 쪽에서는 김 후보를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자, 이 문제도 좀 하나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이 도지사 선거에 좀 영향 어느 정도 있을 걸로 보시는지요? 저는 그 선거가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 점에서 보면은 이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거쳤기 때문에요. 국회의원은 당연히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무진의 단순한 실수라고 하더라도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지점에서 제가 하나 오버랩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2020년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채권 5억을 단순한 실수로 누락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재산 변동 사항에 해명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면밀하게 저희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경기도 선거에서 가장 그 지역민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광역 교통망과 그러니까 GTX에 관한 문제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재건설 이 분야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그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더 많이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한적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스를 통해서 이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일단 선관위가 확인했던 내용이었죠. 그렇죠. 김은혜 후보가 이 재산을 이제 좀 허위 축소 신고한 의혹이었는데, 자, 이 금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남편 소유 빌딩의 이제 가액은 실제보다 한 14억 9천여만 원 정도 축소 신고됐고, 남편 소유의 증권은 1억 2천여만 원어치가 누락돼서 이제 모두 그냥 16억여 원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던 사안이죠. 네.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우리 뭐 양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재산 공개라든가 모든 이제 선거에서 공보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고 얘기했을 경우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허위 경력을 기재했네요. 뭐냐면 이제 선거법에 위반돼서 탈락 사유가 된다는 거죠. 선거법 위반에 의해서.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재산 신고예요. 재산 신고는 이게 왜 바로미터가 되는 거냐면 공직자의 자사로서 이 재산의 성성이 뚜렷하게 밝혀졌느냐에 대한 부분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국회에 들어와서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죠? 우리 저 김은혜 후보. 김은혜 후보는 이제 초선 의원이고 또 과거에 언론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랬다고 하면은 국회에 들어와서 이번에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신고라고 하는 것은 검증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경우에 16억을 누락했다라고 하는 금액도 16억이면 엄청 큰 금액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부분을 누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했을 경우에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이것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아마 이제 고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김은혜 후보가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저는 해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혜 의원도 굉장히 죄송하다고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은혜 의원의 재산 문제가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걸로 제기된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재산이 이제 현재 상태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추후에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것을 누락했는지 이것이 잘못 허위했는지에 대한 것을 밝힐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고 있는데 경기도 후보로서 이것을 누락시켰다고 하면은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해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이것을 깊이 있게 들여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준 의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누락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그 후보 본인은 그 실수로 이제 누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고의성을 포함해서 이 법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이제 시시비비를 나중에 더 가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후보 본인의 어떤 정직성이라든가 신뢰성의 차원에서 이거 역시 이제 유권자분들이 판단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막판에 또 하나의 이제 그 큰 이 쟁점이 좀 불거진 것이 있었죠.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제 이 김포공항 이전 을 이제 약속하고 이제 나섰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공약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이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지역과 이 맞물려서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논란이 좀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공약으로 이재명 지사하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님께서 두 분께서 협약식을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공약이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이준석 당대표가 김포공항이 만약에 폐쇄됐을 때의 문제점을 제주도나 아니면 다른 지방과의 연결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그때부터 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저희 그 김동연 후보께서는 김포공항과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 남부에 있는 도시에
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는 김포공항가에 광역 그 버스를 놓겠다, 이렇게 전부 엇박자가 나는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는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당내에서 엇박자가 나는 그러한 공약이 지금 현재 김포공항 관련된 공약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막말 던지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뭐 비행기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느니, 아니면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느니, 근데 실제로 공항 철도를 타고 가보면 38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현재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투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호중 이제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이건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선을 이제 끊기 시작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라든가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수도가 처음에는 이제 강북 중심이 아니었어요. 사대문 중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한강벨트가 형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디까지 이제 확장이 되냐면 영동 대개발,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 대개발을 통해서 지금 서울에 이제 모형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면 이제 분당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평촌까지 이제 수도권 중심의 도시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점에서 봤을 때 이미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봤을 때 이 부동산이 한 평당 뭐 1억 이상이 되고, 토지 공급도 안 되고 주택 공급도 안 되고 교통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눈을 갖자라고 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거예요. 초장기 프로젝트. 그게 뭐냐면 이 김포공항이라고 하는 서울 시내와 가까운 이 공항 자체 한 1,200만 평을 이제 새로운 창조력을 가지고 도시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 재창조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랬을 경우에 결국 이제 인천공항에서부터 GTX 노선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강동, 송파까지 이어지는 거, 하남까지 이어지고, 또 송영길 후보는 그렇게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에 있다고 하면 올림픽도로 강변북로를 지하화해서 실질적으로 한강에 있는,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한강에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올림픽도로와 강변북로가 한 30km밖에 안 돼요, 시속이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지하화해서 인천공항까지 간다고 하면 서울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좀 더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서울시에 있는 주택 공급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김포공항을 통해서 여기에 새로운 신도시에 대한 모형, 미래 도시에 대한 어떤 창조력을 통해서 그려보자. 근데 그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선거라는 게 뭡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장기 플랜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공론화하고 또 하나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었다고 하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서 좀 더 숙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서울이 이제 이 도시의 한계성을 가졌을 때 새로운 전환 시점에서의 대안적 모델을 초장기 프로젝트로서의 대안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지적을 해보면,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오세훈 후보가 지금 서울시장 4번째 도전이란 말이에요. 네. 3번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서울에 무슨 그림을 그렸냐 이거죠. 그냥 있는 10년 전에 지금 오세훈 후보가 준비된 미래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저는 오래된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강 르네상스라든가 뭐 디자인 서울이라든가 뭐 용산이라든가 이 세빛둥수섬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의 재창조에 대한 그림까지도 한번 그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대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큰 눈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서부 대개발이라고 하는 내용을 쓰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박성준 의원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 김포공항 이전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굉장히 큰 격차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 자체도 아마 윤영석 계양 의뢰 후보하고 초박빙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
공약이 지금 던져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서 서울 전체의 도시의 어떤 큰 구도를 가지고 가보자, 지금부터 연구해보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김포공항은 수도권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주도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방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공사에서 이 김포공항 이전의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에 보면 김포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지방 소멸이 더 빨리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내부 검토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지방 소멸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접근성이 좋은 공항에 대한 문제는 단순하게 서울 개발 프로젝트만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정치의 본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래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선거에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승부수도 띄우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어느 경우에는 승부수로 작용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자충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책 승부수를 통해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승부수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도시를 땅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새로운 조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문제다. 이것을 발상의 전환, 창조력,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제시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이제 유권자가 판단의 여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표로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약도 좀 더 이제 숙성을 하는 거죠.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좋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약이 아니고 이제 장기 연구 과제로 예, 정책 대안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을 갖고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건지 잘 이제 감안해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그리고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다의 날을 맞아 부산에서 신해양 강국을 목표로 경제 재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엑스포 유치에도 정부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신해양 강국의 꿈, 힘찬 백고동을 울린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전 그랬듯 취임 첫 해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해양수산 분야에 적극 투자해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산항이 세계적인 초대형 메가포트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양 수도인 부산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예정 부지인 북항을 찾아 재개발 사업을 보고받고 경쟁 도시인 사우디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강점, 약점도 따졌습니다. 대통령 이게 플로팅 아일랜드라고요. 여기가 플로팅 아일랜드. 이런 세계 통해서 이게 사우디 같은 데는 할 수 없는 문제라서 리야드는 안 되는 거니까 부산의 특징을 살려서. 삼성과 현대차, SK와 LG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는 부산 엑스포 민간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는데 곧 신설되는 국무총리 직속 정부유치위원회와 합을 맞출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외교전에 나서자며 대통령 특사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저도 직접 최선을 다해 챙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자갈치 시장도 들러 수산물 가격도 살피고 방역 조치 이후 시장 동향도 점검했습니다. 수산업 관계자들과 오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게 신경 쓸 테니까 부산시장 출마하신 분한테 박수 받으세요. 시장 나오신 분들한테. 지방선거 하루 전 윤 대통령의 부산 지역 광폭 행보에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일부 비판 여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더 어려운 지역을 갔을 거라는 말로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감찰기구인 특별감찰관 폐지론이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특감을 임명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제도 부활을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커질 조짐에 여당은 폐지에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은 입장을 번복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며칠 전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논란을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사정 컨트롤 타워나 옛날 특감반 이런 거 있죠.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안 하고 민정수석실 폐지와 사정 기능의 법무부 이관의 당위성을 강조한 겁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특감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곧바로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공석이었다는 점을 비판해왔고 특별감찰관제 부활을 내세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 합의로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폐지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윤핵관 인사인 장제원 의원은 SNS에서 윤 대통령은 법을 무력화시킬 뿐이 아니라면서 대통령실은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급히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시스템 구상은 폐지를 전제로 한 말이 아니라면서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여당이 나서서 대통령실의 목소리를 정리한 셈인데 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특별감찰관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만큼 대통령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폐지 문제는 언제든 다시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측근 비호 체계 구축 음모가 시작됐다면서 윤 대통령 가족 비리를 견제해야 할 특별감찰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수행합니다. 야당은 측근 비호 체계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개혁의 일환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검증을 법무부가 담당하게 된 겁니다. 전문직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검증이 좀 실속 있게 이렇게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또 인사혁신처장이 가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리 권한 일부도 위탁을 받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한 명을 단장으로 하고 이하 검사를 비롯해 3급에서 9급 공무원 등을 배치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6월 7일 출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비호 체계를 만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측근 봐주기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인사검증 입법을 하고 인사검증권 없는 법무부에 대통령령으로 인사정보 수집권을 주려는 편법 정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제기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가졌던 인사검증 기능에 폐해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선진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일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그 무소불위한 그 권력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분산을 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눈높이에 맞추자라고는 개혁적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로 보고요. 이처럼 인사정보관리단의 공정성과 객관성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만약 0.7% 차이로 패배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통합의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내일 투표 시간 마감까지 독려하고 또 독려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군사독재 시대처럼 특권 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앞서 여야 의원과도 내일 지방선거 판세와 쟁점 얘기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내일 민심은 어떨지 지상파 3사 여론조사에서 나온 격전지 위주로 예상 판세와 막판 변수 짚어보겠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장 기준으로 해서 9석 이상 그리고 한 13석까지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5석에서 6석 정도 승리하면은 선방한 걸로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텐데 승패를 가를 변수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죠. 관전 포인트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승패라고 하면 지역적으로는 역시 경기도, 그 다음에는 충청권 4곳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싶고요. 경기도는 윤석열, 이재명 지난 석 달 전 대선의 두 후보의 명백한 대리전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인구도 가장 많고 그런 상징성 때문에 경기도를 우선 꼽고 싶고 현재 판세도 정말 예측 불허의 오차범위 내에서도 상당히 하단에서 아주 접전 중인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를 들 수 있고 다음은 4군 단일 선거구로는 4석인데 충청권이죠. 충청 남북도, 대전, 세종. 근데 이곳이 2014년,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16년,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국 단위 큰 선거에서 민주당이 계속 압도적 우위를 보여왔던 곳이에요. 예. 4곳을 지금 현재는 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이후 약 3개월 동안 꽤 전국 지형과 상황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최근의 여론조사에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현재 많이 보도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정당 지지율의 격차가 실제 개표를 했을 때도 그 정도로 유지되리라고 보기는 않습니다. 좀 줄어들겠죠. 결집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텐데 네. 지난 대선보다는 결집의 강도나 속도는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특히 민주당 쪽에. 예. 그래서 민주당은 조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선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각 접전지별로는 이제 조금 이따 더 이제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네. 하고요. 일단 지금 막판에 불거진 여러 쟁점이나 그 변수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예, 김포공항 이전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이 재산 누락. 예, 재산 누락 문제라든가 또 이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폄훼 또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네. 그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요. 말실수라고는, 예, 네. 어떤 부분을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역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김포공항 이전 또는 폐항, 정확히는 인천공항으로 통합한다니까 현재의 김포공항은 폐항시키는 거, 없앤다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오늘 다루고 어제도 다루고 민주당의 발언 수위나 표명이 조금씩들 분화되고 있고 좀 한쪽에서는 톤다운되고 있기도 하고 어쨌거나 조금
민주당으로 봐서는 애초에 기대 효과와는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분들이 김포공항을 없애거나 인천으로 합쳤을 때 얻을 수 있는 예상 이익과 우리가 치러야 하는 손실 이런 것 사이에서 아직 명확히 갈래를 잡기에는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별로 찬반의 양태도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 조금 다른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민주당으로서는 애초에 이것을 제기했을 때 상당히 파급력이 큰 이슈를 던진다. 그리고 이것으로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민주당의 생각대로만 풀려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경기지사 선거의 중요성이랄까 정치적 의미를 잠깐 말씀 올렸는데 그것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힘의 김은혜 후보가 선거 공보에서 자신의 재산을 일부 누락 신고했어요. 뭐 실수라고 말합니다만 실수일 수 있겠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니까요. 법원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비근한 예로 현 21대 국회의원 중에 조수진이나 김홍걸 의원 등이 재산 축소 내지는 누락 신고로 지금 뭐 법원에 계류 중이기도 하고 1심이 끝나기도 했는데 이분들은 의원직 유지 형량을 일단 1심에선 받았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비례대표는 재산 공개의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고 보지 않죠, 법원에서는. 그런데 경기도지사 선거나 일본 지역구 선거는 조금 다르고요.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앞에 조수진, 김홍걸 이 두 의원은 초선이었고 처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점을 조금 참작한 데 반해서 네. 김은혜 후보는 이번이 첫 선거는 아니죠. 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치렀고 이번이 두 번째인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텐데 어제 오후쯤 이게 불거졌고 선거는 당장 내일 아침이잖아요. 이미 네. 사전투표는 끝났고.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유권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하는데 어떤 판단의 자료로 삼기에는 뉴스가 확산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투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네. 점은 사법적으로 조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아주 초고위 간부진의 그 막말 발언 윤호중 위원장이요. 네, 윤호중 위원장이었죠. 나이 든 분들 그 예전에 정동영 후보도 한번 이런 그랬던 적이 얘기해서 있었죠. 그랬었는데 본의와 관계없이 예. 일단 언표된 것은 그리고 이건 직관적이잖아요. 네. 반응할 때 좋지 않은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네. 뭐 막판에 어쨌든 조금 양쪽 다 어수선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정치권에서 이제 항상 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예, 이런 실수하지 마라 이제 예. 다짐을 하곤 하는데 조심들 어김없이 한다고 이런 일들이 하면서도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뭐 어떤 그 변수가 더 작용할지는 이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지역별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격전지 아까 말씀하신 역시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네. 자, 유세 현장을 보면은 뭐 이 김은혜 후보도 유세하면서 뭐 울먹울먹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고요. 네. 또 역시 이제 김동연 후보 역시 막 울컥하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두 후보가 막바지까지 뭐 자신의 이제 명운을 걸고 지금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제 전망하시는지요? 그 절박하다는 것의 표현이겠죠. 네. 이곳은 석 달이 채 안 됩니다. 80여일 전에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현 윤석열 대통령을 약 5%포인트 차이로 앞섰던 곳입니다. 그랬었죠. 네. 그리고 현 김은혜 후보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뭐 정치적 신복 또는 입이었고 본인이 이렇게 파견하다시피 후보로 나서라고 해서 후보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동연 후보는 뭐 이재명 후보와 대선 투표 불과 며칠 전에 후보 단일화도 했고 누가 봐도 2인 삼각관계고 이재명은 대리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물론 세부적인 정책에서는 조금의 다른 점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윤석열의 어게인, 리턴 뭐 대리전 양상인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지금 물론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나왔던 걸 해보면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대선 때의 개표 득표율은 결과와 네. 이
공표 금지 직전에 나왔었던 이 방송 3사의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 두 개를 보면 있습니다. 왼쪽 네. 것은 대선 득표율인데 5%포인트 가량으로 예. 이 후보가 앞섰고 물론 승자는 윤석열 후보였죠. 오른쪽에 있는 게 방송 3사인데 약 2%포인트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오차 범위 내에 이제 접전 양상이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정도 39.1대 37.7 저 정도면은 저희들은 사실 차별성을 부여할 수 없을 만큼 딱 붙어 있다고 봅니다. 예. 허용 오차 범위라도 있는 예. 것이고요. 또 이번 특징 중에 하나가 보수 쪽 응답률이 훨씬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진보권에 계신 분들, 자신을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분들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건 아마 대선 패배 이후에 모종의 허탈감이랄까요? 일종의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어요?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한번 첫 판을 하고 나서 어느 쪽이 승패가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두 번째 판을 하기 전에 진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힘이 팽기는 점이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대선의 영향권 아래서 치르는 지방선거인데 대선 때는 5%포인트가량으로 이 후보가 앞섰는데 현재는 두 김 후보가 박빙으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두세 달간의 전국 변화 그리고 정당 지지율, 민심의 변화가 일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애가 탈 수 있겠죠. 지난 대선의 복사판이라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게 장담을 못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현 주소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가 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 갈래도 많고요. 응답률도 조금 대선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감이 있고 예. 논점이 좀 분산되면서 그래서 이번 개표 결과는 여론조사와는 사뭇 좀 다른 점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우려 섞인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경기도는 아직까지도 함부로 말할 수 절대 없는 그런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인천시장 선거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전직 시장, 현직 시장이 이제 격돌하고 있죠. 네. 자, 대선 때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78% 그러니까 2%포인트가 조금 안 되는 채로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고 실제 득표 결과입니다. 개표 결과죠. 네, 개표 네. 결과죠. 근소하게나마 앞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붙고 있는 민주당 박남춘과 국힘 유정복 후보는 4년 전에도 둘이 한번 겨뤘던 예. 그때는 4년 전에 박남춘 후보가 승리했는데 최근 KBS, MBC, SBS 방송 3사의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차범위 내에서 유정복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데 오차범위 내에서는 앞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고요. 예. 오차범위 내에서 아무튼 경합 중이다. 근데 지난번 4년 전 대결에서는 당연히 박남춘 후보가 앞섰는데 그때는 꽤 의미를 둘 만한 차이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조금 오차범위 내에 있다. 그러니까 박 시장으로 봐서는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 들어서 약간 소강 상태인 것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경기도지사 선거, 인천시장 선거 두 건 모두 이제 대표적인 지금 접전지로 이제 꼽히고 있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네. 향후 지방선거 이후에 전국 바로미터, 민심의 풍향계를 엿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인천 지역의 선거 결과는 전국 선거의 축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역색이 조금 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뛰어들면서 선거에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인의 이제 보궐선거 선거구뿐만이 아니고 뭐 수도권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좀 그 민주당의 이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는 작용을 기대했었는데 그렇죠. 예상과 달리 지금 그 개항을 선거에서도 이제 초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재명의 티켓 파워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매기 효과 이런 걸 다분히 기대했고 네. 사실 초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걸 우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양상은 조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개항을 여론조사를 보면 이 후보가 지금 국힘 후보로 나온 윤형선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서서 예. 뭐 낙승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또 민주당 후보가 계속 강했던 곳이니까. 그런데 사뭇 중앙 정국 바뀌고 대통령 취임식 치러지고 이러면서
중앙정국의 사뭇 달라지는 분위기도 상당히 스며들어가지고 낙승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두 진영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최근 요 며칠의 이재명 후보의 주요 행보만 보더라도 다른데 지금 지원 단일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개항을에 거의 그냥 발이 묶여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몇몇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딱 붙어 있고 심지어는 국힘의 윤 후보가 오히려 근소하게나마 이긴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곤 했습니다. 네. 그건 약 일주일 내지 열흘 전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 다시 이재명 후보가 뭐랄까요, 인지도 같은 것에서는 사실 월등한 점이 있긴 하죠. 예. 그리고 대선 때 굉장한 표 응집력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다시 조금씩 모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세하게나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마음 놓고 승리를 장담할 수는 전혀 없는 형국 같습니다. 지금 윤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항을 선거구 관리를 계속 해왔던 이제 후보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뭐 이게 대선 주자급이긴 한데 네. 지금 뭐 생각보다는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막판에 던진 그 김포공항 이전 이 지혜이. 네. 자, 이 부분이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또 공약이 아니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공약이란 얘기는 이제 붙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 부분을 이 지역구에서는 일종의 이제 수건 사업 내지는 예. 상당히 좀 바라는 그런 유권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개항을의 이 선거에는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계양을만 똑 떼놓고 본다면 예. 김포공항을 이전해서 인천으로 합친다면 계양을에만 계시고 그곳을 삶의 터전이나 직장 그리고 주거 지역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나쁠 게 없겠죠. 네. 김포공항을 둘러싸고는 항상 소음과 개발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재산권에서도 많이 묶여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서울 서부권 사람들이 그동안 피해를 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이 갖고 있는 국내 항공산업에서의 비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 애매한데 국토종합개발 차원에서 뭔가 재점검은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런데 이게 계양을에만 관련되는 이슈인가 그 점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수도권 전체로는 지역별 떨어진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받아들인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데 계양으로만 보자면 김포공항을 인천으로 옮김으로써 얻는 환경에 좋아지는 점도 있을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김포공항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그 광활한 그렇지만 지금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잖아요. 김포공항 주변에 교통이나 이런 게 다 잘 돼 있으니까 그곳이 개발된다면 김포공항의 바로 배후지라고 접경이지 않습니까? 계양을하고는. 그래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양을의 유권자분들이 오로지 그 점에만 집중할 것인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성에서 상당히 물음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송영길 두 후보가 공동으로 제안했던 그게 뭐 공론화시키는 정책 아이디어이건 공약이건 간에 표현은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씩 엷어지는 것 같아서 네. 이번 선거에 그렇게 큰 위력을 이게 발휘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뭐 이 공항 이전이라는 문제가 한 후보가 전부 다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중앙 정부, 뭐 국회 그리고 지자체 다 같이 이제 네.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리고 김포공항이 갖는 지리적, 지정학적 여러 가지 비중 때문에 네. 뭐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국토의 어느 한쪽에 있는 조그만 지역 공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관문 공항의 지위나 그런 것 성격을 인천공항에 내주긴 했지만 지금도 일부 국제선이 다니고 있고요. 국내 공항에서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공항은 그냥 조그만 지역공항의 하나라고 보기는 좀 힘든 점이 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분명히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그것들과도 좀 조율이 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과연 저게 실현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전 판세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이제 시장을 좀 바꿔왔었던 뭐 예. 그런 상당히 좀 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기서는 재선하면 성공했다고 하죠. 예. 지금 허태정 현 시장도 한 번 했던 재선에 도전하는데 녹록치 않습니다. 방송 3사에서는 민주당 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나오면서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갔는데 그 네. 직전에 나온 다른 기관들의 언론사 의뢰로 한 여론조사 보면 그 반대도 있곤 했어요. 국힘의 이장우 의원은 이곳에서 국회의원을 2번 했던 경력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현역 시장 프리미엄이라는 게 작용하기 마련이라는 게 지방선거의 여지껏의 통룰이었지만 이번에는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허태정 현 시장 민주당 후보가 수월하게 재선하리라고는 지역에서도 갸웃갸웃하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놓은 곳 중에 하나도 대전, 세종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접전 지역 몇 군데 좀 짚어봤습니다. 뭐 어쨌든 내일 이 개표 결과가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네. 저희가 조사해 놓은 건 있는데 내일 개표 들어가고 나서야 발표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이번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서 예. 그 점도 득표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광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남 밀양에서 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총력 진화에 나섰지만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낮 시간대 주불을 끄지 못하고 야간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뒤로 이어진 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나무 위로 시뻘건 불길이 이어지고 하늘은 연기가 가득 뒤덮었습니다. 헬기가 연신물을 뿌리지만 바람을 타고 퍼지는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오전 9시 20분쯤. 실화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연관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인위적인 산불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불길이 초속 11m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퍼지면서 18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불길이 밀양구치소 주변으로 확산해 수감자 390여 명은 급히 대구 교도소로 이감됐고 요양병원 입소자 220여 명도 이송됐습니다. 또 마을 민가까지 위협하면서 100가구 주민 470여 명이 주변으로 대피했습니다. 호흡기 줄을 환자가 못 챙겨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산업계장님하고 가락해서 그걸 가고 있습니다. 환자가 지금 차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줄을 가야 집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들어갈 수도 모르고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불이 퍼지면서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당국도 전국 소방자원을 동원하는 소방동원령 1호까지 내렸지만 불길을 모두 잡지 못했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꺼지지 않는 불길에 산불 현장 주변 마을 주민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 사무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폭격을 맞은 듯 부서지고 갈라졌습니다. 건물 내부는 훤히 들여다보이고 주변 바닥에는 벽돌과 잔해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 사무실 2층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 공장에 처음하고 끝나요. 당연히 뛰어나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 내부 식당에는 점심을 먹기 위한 직원 8명이 모여있던 상황. 폭발 사고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 1명과 20대 직원 2명이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폭발 직후 다행히 화재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서 5명은 더 큰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가스 배관 등 공장 설비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내더라도 그게 공장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점검을 다 같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돼요. 조성된 지 40년이 지난 전남 여수산단. 매년 인명사고가 발생해 죽음의 화약고라는 오명이 붙은 이곳에서 또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4%대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8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출금리의 무서운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전달보다 0.07%포인트 오른 4.05%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4%대를 돌파한 건 7년 11개월 만으로 8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년 전 2.91%와 비교해도 눈에 띄게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84%에서 3.9%로, 신용대출금리는 5.46%에서 5.62%로 올랐습니다. 각각 지난 2013년 3월과 2014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대금리 제공으로 상승폭이 제한되긴 했지만 저신용자 확대로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해 가계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상단이 5%대, 고정금리는 6%대를 이미 돌파한 상황. 치솟는 물가에 기준금리 추가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안에 7%대를 돌파할 거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25%씩 4번 올린다 그런다면은 1%가 올라가게 되니까 2.75%가 되는 거죠. 7% 내지 8%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대출 평균금리도 오르면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모두 반영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 평균은 0.07%포인트 오른 3.57%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뿐 아니라 예적금 금리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즉 예대금리 차는 1.7%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축소됐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연이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 항목과 인플레이션을 더한 신조어가 잇따르고 있죠. 재택근무 해제와 식자재값 상승으로 점심값이 치솟으면서 생긴 런치플레이션, 항공료 인상과 함께 휴가 비용이 오르면서 생긴 백해플레이션, 이제 여기에 앱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더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구글이 앱에서 자사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직접 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용 주소를 넣은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기로 하면서 주요 서비스 업체들의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웨이브, 티빙 등 OTT 서비스나 웹툰이나 웹소설 서비스인 네이버 웹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주요 디지털 콘텐츠 이용 가격이 15에서 20% 정도 일제히 인상됐는데요. 멜론 같은 주요 음원 사이트들 역시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조금 번거롭지만 대부분 앱이 아닌 해당 서비스의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인상 전의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결제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이를 두고 구글 통행세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 같은 구글의 횡포에 서비스 이용료가 오르자 업체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담이 된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한다면 결국 피해는 창작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데요. 이에 웹툰협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인앱 결제 강행은 단순히 수익이 약간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닌 생계에 치명적인 약탈이라면서 구글의 횡포도 기가 차지만 적극적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방통위 또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시행을 앞두고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이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앱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가 되는 등 피해를 입어야만 위법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죠. 이런 가운데 수수료를 10%로 낮춘 국산 앱 장터 원스토어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각 업체 입장에선 새로운 플랫폼에 맞춰서 앱을 다시 개발하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구글이 국내 앱 마켓의 75%나 차지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행한다면 올해 국내에서만 4,100억 원가량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는데요. 반면 소비자는 2,300억이나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부담이 창작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네덜란드는 애플의 인앱 결제를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1월 말부터 매주 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해서 총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7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